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우사무엘입니다.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는 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6번째 온라인 콘텐츠로서 신기술 분야 중 사이버 보안 파트입니다. 주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해킹 및 센서 오작동에 관한 소비자 이슈입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해킹 및 센서 오작동에 관한 소비자 이슈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ICT 융합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러한 자동차 ICT 융합 동향 속에서 발생한 보안 위협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연구 동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ICT 융합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 보조 시스템을 넘어 커넥티드카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로 자동차는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운전자 보조, 그리고 편의, 안전 기능을 넘어서 자동차에 텔레매틱스 디바이스가 탑재된 커넥티드카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이제 운전자는 원격지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차량의 문을 열 수 있으며 내 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 이제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놓고 편안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ICT 융합 동향 속에서 자동차는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IoT 디바이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스마트폰과 같은 IoT 디바이스로 인식된과 동시에 두 가지 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해킹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자동차 또한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에 다양한 유형의 전자제어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자동차가 IoT 디바이스로 인식되었다. 즉, 자동차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로 인식되면서 기존 ICT 월드에서 활동하던 해커들이 자동차 영역으로 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인식된다는 건 자동차 또한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오늘은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 위협 동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전자화되고 있다. 즉 자동차가 PC나 스마트폰과 같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 ICT 월드에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유형의 보안 취약점들이 자동차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전자화되면서 자동차도 이제 해킹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인식된 것은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동차가 처음 해킹된 것은 2010년도쯤입니다. 이때쯤 자동차를 살펴보았더니 자동차에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제어 시스템이 탑재되고 있고, 이러한 전자제어 시스템은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라는 네트워크 기법을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기계장치로 인식되었던 이러한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자제어 시스템이나 통신 기법에는 보안 기술이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의 전자화가 시작되었던 초기에는 자동차는 다양한 유형의 해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킹에 노출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던 컨트롤러 에리어 네트워크이라는 통신 기법의 취약점이었습니다. 1980년도 후반에 만들어진 컨트롤러 에리어 네트워크는 개발 당시 폐쇄적인 자동차 네트워크만 생각하여 네트워크의 안전성만 고려했습니다. 즉,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통신에 참여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통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제어가 되지 않았고 데이터 인증 또는 데이터 기밀성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전자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신 기법은 사이버 보안 관련된 어떠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해커들은 자동차를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자동차 해킹 연구는 화이트 해커 또는 여러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 해킹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이러한 모든 연구들은 대부분 화이트 해커와 대학 그리고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전자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도 사이버 보안 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연구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 알아볼 연구는 2010년도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입니다. 자동차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해커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연구는 2004년쯤이었습니다. 2004년 자동차도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실제 자동차가 해킹된 사건은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도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에 의해서 실제 자동차 해킹 연구가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실제 차량을 이용해서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인 컨트롤러 에어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강제 제어하는 연구에 성공합니다. 이후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에서는 바로 1년 후에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어택 서피스를 찾아내고 이러한 어택 서피스 중에서 원거리, 근거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해킹하여 원격지에서 자동차를 해킹할 수 있다. 즉 자동차를 원격지에서 강제 제어할 수 있다라는 연구도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과 11년도 발표된 이 두 가지 연구는 매우 유명한 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학계에 먼저 발표되다 보니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 15년까지 매우 유명한 화이트 해커인 찰리 밀러와 크리스 발라색이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연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찰리 밀러와 크리스 발라색의 연구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업계에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실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얼마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매우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를 공개합니다. 먼저 2013년도에는 2010년도에 워싱턴 대학교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실제 차량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유선 상태에서 자동차를 강제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해커가 자동차를 해킹하려면 자동차에 타서 해킹을 해야 되네. 그리 위협적이지 않아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 매뉴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능 설명서 또는 정비 지침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문헌을 기반으로 정말로 많은 유형의 차종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즉 어택 서피스는 얼마나 존재하고 있으며 전자제어 시스템과 네트워크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지를 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차량은 어택 서피스도 많고 전자제어 시스템도 많고 네트워크 프로토콜도 다양한 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라는 차종을 콕 집어서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때 이들이 발표한 연구 내용은 실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킹을 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문헌을 기반으로 해킹 가능성이 높은 차종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은 2013년도와 14년도 연구를 기반으로 2015년도에는 해킹이 가장 잘 될 것 같다던 그 차량을 대상으로 실제 원거리 무선 공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140만 대의 차량이 리콜되는 상당히 큰
이슈가 자동차 업계에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집 체로키 차량에 있는 뉴커넥트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원격지에서 특정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강제로 제어하고 이러한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자동차의 움직임, 그리고 자동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디오 시스템 등을 강제로 제어하는 연구를 발표합니다. 즉, 원격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특정 차량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정말 무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모습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도 자동차를 해킹해서 무수히 많은 자동차를 좀비 자동차로 만들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 이러한 장면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찰리 밀러와 크리스 발라색이 2015년도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보신 워싱턴 대학교의 2010년도, 11년도 연구, 찰리 밀러, 크리스 발라색이 발표한 13년도, 14년도, 15년도 연구, 이러한 연구 속에서 국내 연구진도 꾸준히 자동차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2010년부터 16년 동안 발표한 연구 내용입니다. 이들의 연구 내용 또한 앞서 보신 워싱턴 대학교 연구, 그리고 찰리 밀러, 크리스 발라색의 연구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국내 자동차 사이버 보안 연구도 결코 해외에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내 팀에서도 2011년도에 와이파이 모듈이 탑재된 차량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해킹하는 연구와 2014년도에 차량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을 강제로 제어하는 연구, 두 가지 유형의 해킹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2010년도부터 16년도 사이에 정말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 해킹 연구가 발생이 되었고, 이러한 자동차 해킹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 보안 연구, 그리고 자동차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국제 규제가 마련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차량을 판매하려면 해당 차량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 안전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검증하는 그러한 국제 규제도 생겨서 이제 모든 차량에는 자동차 보안 기능이 속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간단한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전자화되면서 발생한 새로운 이슈 두 번째,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우리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 CSI라는 영화 같은 게 생각이 나실 텐데요. 디지털 포렌식은 전통적으로는 PC 또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아니면 특정한 사건을 수사할 때 PC를 압수한다, 스마트폰을 압수한다, 그리고 포렌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포렌식의 대상에 자동차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포렌식 하면 자동차에 남아있는 특정한 사람의 지문 또는 혈흔을 찾는 과학수사였는데, 이제는 그 앞에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즉 자동차 안에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찾아내고 이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수사 또는 사고 조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전자화되었다, 자동차에도 디지털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 관점의 포렌식 연구, 그리고 자동차의 운행과 그리고 자동차의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을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를 중심으로 한 사고 조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이 두 가지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정말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단국대학교 연구팀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분야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V2N, 즉 Vehicle to Nomadic Device, 자동차와 다양한 유형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연동된 상태에서 발생한 디지털 데이터를 탐지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분야에서는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생성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탐지하고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통해 특정한 운전자의 행위를 추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분야에서는 EDR, DSSAD, DTG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자동차의 사고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연구 분야 중에서 세 번째, 자동차 사고 조사와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연구를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개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EDR, DSSAD, DTG 이러한 개체들을 대표적인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핵심 개체로 식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체들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를 손쉽게 획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가상환경 기반의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을 설계하고 개발하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가상환경 기반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은 실내에 실제 자동차를 설치해 놓고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데이터를 차량으로부터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대상으로 어떤 개체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할지, 그리고 그 개체를 확정하였다면 자율주행 가상환경 기반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에서 해당 개체가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국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세 가지 파트 중에서 오늘은 연구 분야 3, 자동차 사고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토파일럿 장착 테슬라, 이번엔 소방차 들이받아. 네, 자율주행 자동차,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된다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태로 우리는 도로 주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전자제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또한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류가 탑재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흔히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PC에서 소프트웨어 버그가 났을 때는 잠시 불편하면 그만인데 자동차에서 만약 소프트웨어 버그가 난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아주 심각한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믿고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면서 사고가 났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될까요? 운전자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든 자동차 제조사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자율주행 0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는 자동차는 대부분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3 미만의 자동차입니다. 레벨 3 미만의 자동차, 즉 0, 1, 2 또는 2.5라고 말하는 그런 자동차들이 제공하는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할 때는 항상 핸들에 손을 얹고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에 발을 올려두셔야 합니다. 즉 운전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거지
자율주행 기능을 믿고 핸들에서 손을 떼고 앞을 안 보고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알아볼 거는 레벨 3 이상일 땐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레벨 3 이상인 상황부터 공식적으로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도 됩니다. 그럼 핸들에서 손을 떼고 레벨 3 기능을 활용해서 가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 운전자의 책임일까?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얼마나 운전에 개입을 했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규정으로 레벨 3 이상 자동차부터 DSSAD라는 장치를 차량에 탑재해야 됩니다. DSSAD는 Data Storage System for Automated Driving으로서 자율주행 데이터 저장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주행을 하는 동안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운전했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운전했는지 그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DSSAD에 기록돼야 되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빨간색 내용을 몇 가지 보자면 첫 번째, 인수 요청이라고 있고요. 저 밑에 보면 날짜 및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즉,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몇 날, 몇 시, 몇 분에 운행하고 있고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는지 아니면 인수요청, 테이크오버 리퀘스트가 발생해서 이제는 운전자가 운전해야 되는지 이러한 유형의 다양한 정보가 DSSAD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DSSAD에 기록이 된다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DSSAD 정보와 우리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해 본다면 사고 순간 운전자가 운전했는지 아니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DSSAD를 활용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DSSAD와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연동해서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을 활용해야 합니다. 단국대학교가 설계하고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리빙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정의된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정의된 이벤트라는 것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정면 충돌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방 충돌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좌회전을 하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사고 이벤트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이벤트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실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각종 센서들, 속도, 가속도, 아니면 엔진 이슈, 그리고 충돌 센서 등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보가 자동차에 남게 되고요. 우리는 이러한 이벤트 기반으로 생성한 센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우리는 DSSAD라는 장치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단국대학교 리빙랩을 이용하면 이러한 정의된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DSSAD에 저장될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데이터와 함께 사고 당시 시뮬레이션 영상을 비교해 봄으로써 사고 당시에 운전자가 운전했구나 아니면 사고 당시에 시스템이 운전했구나를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단국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리빙랩입니다. 해당 리빙랩에서는 실제 운전자가 가상의 운전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율주행 시스템을 온 시킨다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직접 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하에서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이벤트 상황 속에서 발생한 DSSAD 정보를 획득하고 그리고 이때 주행 시뮬레이션 환경에
획득한 주행 영상을 비교한다면 자율주행 레벨 3 이상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잘못인지 시스템의 잘못인지를 쉽게 판별하는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단국대학교는 이러한 초기 기술을 만들어서 상용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용화된 기술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자동차 ICT 융합 기술 동향부터 자동차 해킹 동향, 그리고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기술 중에서는 운전 사고와 관련된 사고 기록 장치들, EDR, DSSAD, DTG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중에서 DSSAD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조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전자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자동차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포렌식 연구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국대학교 연구팀은 자동차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포렌식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